그럼 지금 이제 독립협회라든지 독립신문의 어떤 그 논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많이 어떤 1년 사이에 다 바뀌어요. 독립협회의 변절 과정 속에서 들고 나온 이념이 소위 아세아주의 그런 어떤 이념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주의라고도 하고 동양평화론, 대동아 공영권까지 이제 이게 변화해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주의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삼아주의, 예. 세 나라가 화합해서 서양에 대결한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삼국 중에 일본이 맹주예요. 백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속에 깔려 있는 게 인종주의예요. 영일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백인들하고 손잡으면서 거꾸로 아시아주의를 말할 때는 우리 노랭이들이 힘을 합쳐갖고 서양의 백인들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반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제국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지 일단 조직 개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부로 전 권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친일파들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왕한테 올리는 글들이 제대로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국내부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을 확보하고 진위대를 만들어서 지방 영토를 이제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1900년을 전후해서 완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식상흥업운동, 근대적인 기업이 한 400~500개 가량 생겨나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스명수도 이제 그때 만들어진 제약회사 제품이고, 근대적인 한정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 한정식이 전국으로 확산돼. 오늘날까지 이제 그걸 맛을 보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독립협회라든지 독립신문의 어떤 그 논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많이 어떤 1년 사이에 다 바뀌어요. 결국은 이제 독립협회의 변절 과정 속에서 들고 나온 이념이 소위 아세아주의 그런 어떤 이념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시아주의라고도 하고 동양주의, 동양평화론,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까지 이제 이게 변화해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주의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삼아주의, 예. 세 나라가 화합해서 서양에 대결한다. 삼아주의에 완전히 빠진 자가 김옥균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삼아라고 고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완전히 그 일본을 너무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를 했던 거죠. 일본과 우리가 잘 지내면 우리를 위해 줄 것이다. 그건 이제 안중근이 젊었을 때 가진 생각이나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삼국 중에 일본이 맹주예요. 그리고 우리 노랭이들이 백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속에 깔려 있는 게 인종주의예요. 흑인종, 백인종, 인종주의. 그게 동조할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한 배운 학자들이라면 그 시대에도 동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바로 현상이 다른 거예요. 영일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백인들하고 손잡으면서 거꾸로 아시아주의를 말할 때는 우리 노랭이들이 힘을 합쳐갖고 서양의 백인들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반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에 지식인들 중에 아니한 지식인들이 많이 빠져들고 말려듭니다. 결국 이제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이제 독립협회라든지 독립신문이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과 각을 세우는 어떤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과정들이. 독립협회, 독립신문, 또 만국공동회가 세 가지가 공통된 목표는 반러, 친일적인 여론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상당히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윤치호도 만국공동회에 대해서 학을 떼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도 안 듣고 막 지들끼리 하니까 이승만이 막 등장해서 막 설치고 막 그러니까 지원을 않고 고민을 많이 일기장에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야.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돌아감으로써 아펜젤렉이 넘어갔으니까 독립신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독립협회는 그 이제 스스로가 만민공동회와 같이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해결이 됐고 예. 만민공동회가 계속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타일르기도 하고 해산 명령 내리고 그러는데 또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 과정에 신문이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일간신문이. 그런 제국신문, 뭐 독립신문 또 다른 신문들이 있었는데 그 신문들이 등을 돌려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건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느냐. 만국공동의 등을 돌리니까 여기 코너에 몰려요. 몰리면서 대관들에 대한 테러로 나갑니다. 이게 테러리스트가 돼버려요, 다 이제. 그러면서 자멸해버려요. 고종이 해체한 게 아니야. 신문들에 의해서 고립당해서 자멸해버려요.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구분 신참론에 따라 이제 광무 개혁을 박차를 가하죠. 그 고민 과정이 2년에서 2년 반 걸렸어요. 갈등 과정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고민거리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어떤 근대화 개혁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부라든지 원수부 이런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제국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일단 그 조직 개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부로 전 권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정부니 뭐니 이런 건 다시 복원해놨지만 너무 친일파들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왕한테 올리는 글들이 제대로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국내부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기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이제 근황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단히 충실하게 일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원수부인데 3만 군대를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1,000명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1,000명을 조교와 이제 교관으로 써가지고 3만 대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을 확보하고 서울을 확보된 진위대를 만들어서 지방 영토를 이제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1900년을 전후해서 완결이 돼요. 1900년까지 사실 97년, 98년, 99년, 1900년은 4년이잖아요. 국가 예산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군비로 나가는 거야. 국방 예산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전력을 국가를 경도시킬 만큼 애를 쓴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식상 흥업운동, 식산을 흥업하고 근대적인 기업이 한 4,500개 가량 생겨나요. 4,500개.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스명수도 이제 그때 만들어진 제약회사 제품이고 원래는 민씨가 주인이었는데 황실 비방을 갖다가 이제 상업화한 거고 근대적인 한정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 한정식이 전국으로 확산돼. 오늘날까지 이제 그걸 맛을 보게 되는데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우리 한식을 정찬을 할 수 있게 상업용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 하나의 근대적인 기업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죠. 다. 제조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근대화 개혁의 가장 중심에 하나가 바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거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신식군대. 예. 그것이 이제 국내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한제국의 어떤 그 조직으로서 그 원수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던 건가요? 네, 원수부가 이제 그 전체 3만 군대를 포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수는 이제 대원수는 이제 황제고 그 밑에 이제 원수는 이제 황태자. 그다음에 이제 민용환이가 전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이제 사령관급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그 당시에 3만 군대라고 하면 전 세계의 어떤 그 신식 군대의 규모로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 세계에서는 그 뭐 볼품이 없었겠지만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그런 거대한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만 보면 아시아 2위의 그런 강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 그때 20만 정도 됐고 우리가 3만이었는데 청나라의 신식 군대는 두 번에 걸쳐서 괴멸돼 버려요. 청일전쟁 때 반이 괴멸되고 이용장이 정치를 두고 떠나야 될 만큼 괴멸되고 나머지 그걸 원세계가 지키고 있었는데 나머지를 1900년에 의화단후 난이 났을 때 의화단후 난과 결합을 안 하려고 애를 참다가 의화단을 편들어요. 편드니까 외국 군대가 간섭에 들어올 때 만주에서 러시아군이 들어오거든요. 러시아군하고 충돌해갖고 괴멸돼 버려요. 더 이상 군량미를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패전한 군대는 군량미 주지 말라고 그래서 공비화돼. 그래서 이제 그 청비라고 불렀는데요. 청비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간도를 많이 침범하다가 우리가 막아내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서태후에 의한 군량미 중단이 청나라 군대 해산을 가져와요. 신식 군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3만 군대니까 아시아 2위 국가라는 지위는 맞죠. 네, 그걸 뒷받침해줄 경제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고를 하고 있고 그때 들어온 각국의 모든 기자들이나 공사들도 거의 유사한 보고를 국내로 띄우거나 자기 각국의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그 힘으로 발전하는 자체 동력으로 발전하는 걸로 보면 1905년 11월에 통감부 조약이 맺어져서 보조약으로 이제 통감부가 들어섰지만 실질적인 작동은 1906년부터 그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이 한 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뺏어갑니다. 뺏어가기만 해서 수탈에도 불구하고 1915년에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48달러예요. 그러니까 1900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역추산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1,400여 달러 됐어요, 그때. 격차가 얼마 없잖아요. 그 속도로 가면은 1927년에 일본을 앞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시아 제2 국가로 이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 있었던 거죠, 조선이. 그걸 이제 서양으로 비교하면 이미 그리스를 앞질렀고 두 번째 포르투갈과 육박하는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생떼 같은 나라인데 그들이 보고할 때는 이거 빨리 우리가 병탄을 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너무 강화되면 이제 그런 보고죠. 결국 그 대한제국이 그런 어떤 신식 군대를 3만을 양성을 하면서 그 국방력 강화에 어떤 가장 그 초점을 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육군 무관학교라는 그 교관 양성 기관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 국군의 뿌리가 되는 모든 군인들의 뿌리가 되는 어떤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민비 시해를 했던 그 김홍집 4차 내각에서 만들어요. 예. 근데 이게 아간망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뽑은 사람들을 몇 명, 16명인가 가르치고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이제 대한제국 하에서 육군 무관학교가 만들어지죠. 예. 2차 육군 무관학교인데 이 사람들을 만들 때 홍보를 했는데 가령 소위는 주임 6등 봉급과 같은 봉급을 주겠다. 대장 별 4개는 일품, 정종 일품과 같은 봉급을 주겠다. 무관을 엄청나게 높이 대우하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아주 엄청났어요. 예. 그래서 뽑아서 이제 처음에 128명이 이제 임관을 하게 되고 예. 처음으로 민족 장교가 간성으로 길러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러시아 교관이 가르쳤거나 일본 교관이 가르쳐서 애국심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예. 육군 무관학교와 더불어서 이제 민족 장교가 등장을 해서 이 민족 장교들이 또 다른 군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민족 군대라고 하는 우리 3만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3만 군대는 그 삼포수를 뺀 겁니다. 원래 조선은 인조 때부터 삼포수는 이제 차코 갑사라고 그래가지고 호랑이 잡는 이제 활 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총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삼포수가 되는데 포수. 이 포수들은 총을 엄청 잘 쏘요. 왜냐하면 그 못 맞추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호랑이한테 죽든지 뭐 표범한테 죽든지 그러는 건데 이 명사수들이 여전히 조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많이 또 호랑이들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그들에게 신식 병기를 지급합니다. 그들이 약 2만 명 정도 넘었어요. 근데 다 받은 건 아니고 만여정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거의 신식군대화 됐어요. 명사수들이 신식군대가 됐으니까 그때는 포수대회도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원을 뽑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안중근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명사수 중에 하나인데 장원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고종이 나중에 안중근한테 입도를 죽이라고 할 때도 명사수를 골라서 이제 그 칙령을 내렸던 거죠. 밀지를. 여기도 이제 10,000명 이상의 포수에게 신식 병기를 주어서 사실은 4만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원수부가. 근데 그 움직이는 근간은 뭐냐면 장교잖아요. 장교가 똑바른 민족 장교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독립운동을 하는 위에 가장 높은 고위층과 중간층이 전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거나 이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로 채워져요. 예. 신흥무관학교에서 2,000명 정도 그 장교를 길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은 90% 이상이 이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씩만 들으면 이동희, 지청천, 이갑, 박승환, 오이선,
조성환은 이제 끝까지 임시정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세영, 신규식, 이세영은 이순신 장군 8대 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육군 무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고 임시정부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졸업생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연구한 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찾아냈거든요, 최근에. 예. 700명 중에 약 60명 정도가 독립운동에 투신해요. 나머지는 교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사냐? 각 중고등학교, 소학교, 체육교사. 체육교사. 그리고는 이제 독자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학교 세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일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다 잘라내고 자기들한테 친일하는 놈들은 이제 또 몇 명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출세도 하지만 많은 수가 아니고 대부분 다 잘려요. 잘려서 그런 자기 생업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은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제국이 어떤 그 재정적인 확보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대한제국의 예산은 자기들이 거둬들이는 세수로 뒷받침돼야 되니까, 예. 그게 대한제국의 경제 발전을 사실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막 4배, 5배, 6배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아까 191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1달러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정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그걸 이제 외부에서도 알 수도 있고, 아까 일본 그 공사 하야시가 본국에 타전할 때도 이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지금 국내적으로 몇 군데 무역을 하던 상태에서 12개 이상의 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예. 그런 보고들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상업상의 국가에서 공업상의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대단히 그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발전을 눈부시게 하고 있는 거죠. 대한제국 시기에 그런 경제적 성과들이 있었다는 어떤 좀 객관적인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OECD 통계는 금방 말씀드린 1915년 대한제국의 관성으로 발전한 그 시기, 일본은 수탈만 해가던 그 시기에 1048달러가 1915년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OECD 통계이기 때문에 내가 낸 것도 아니고, OECD 통계는 일본 사람들이 내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리를 뭐 얕잡아보거나 깔보거나 하면서 조금씩 깎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됐으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다. 8년 동안. 이런 광무개혁의 성과를 말하는 거죠. 신속한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식민지 시대에야 처음으로 근대적인 경제가 일어났다. 이건 식민지 근대화로는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대한제국의 그 광무개혁 중에 하나가 근대적인 학교 설립이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대적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고 대학은 없었습니다. 대학은 여전히 성균관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원래 있었던 그런 영학, 가명할 때 영자 써서 영학이라고 하는 게 8개가 있었는데 합치면 대학이 9개가 있었던 거죠. 성균관까지 합치면. 예. 그게 영학이 약화돼 버려요. 약화되고 없어지고 성균관만 하나 남고, 고등학교까지 신식 고등학교를 약 2,000여 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많이 만들었고, 또 사설도 많았고, 근데 사설은 3분의 1 정도 됐고, 정부에서 세운 게 이제 나머지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군대도 교육기관이에요. 그런 연무학교니 뭐니 연성학교니 이런 학교들이 많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군대까지 또는 직업훈련소까지 말하면 한 3,000개 정도 학교가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육성된 사람들을 광무세대라고 부르고, 1907년 이후에 일본 교육권을 장악해 갔을 때 그 뒤부터 길러진 사람들을 일제세대라고 그래요. 일제세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광무세대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아, 대한제국 시대에 길러진 분들. 예, 예. 완전히 거기서 교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근데 3,000개 정도 되는 학교를 700개로 줄여버려요. 예. 그 통감부 시대에 이미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1907년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본어를 필수적으로 몇 시간 이상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교과서 개편도 일어나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한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막 줄여가던 그 8만 개가 막 줄여서 2, 3만 개 서당으로 줄어들거든요. 막 다시 막 사당을 또 세워.
일본 학교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서당이 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늘어나냐. 1915년, 20년대까지 계속 늘어나요. 여기가 독립운동 잘못하면 본거지가 되겠네. 서당을 그렇게 인식하면서부터 서당에 대한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이제 구체적인 근대화의 사례들을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공통된 서양 사람들의 방문객, 서양 방문객들의 이야기는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일단 격차, 예. 한성이 훨씬 더 동경보다 발전되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동경은 서양을 그대로 베껴오려고 애를 쓰는 짝퉁 서양을 만들었다면 서울은 한국 고유 형태로 고유의 성질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gen태 박사가 관찰한 내용을 보면 서울은 한국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이지 유럽식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비섭 여사의 관찰과 같은 걸로 1901년 서울의 풍경이 진짜 철두철미 본연의 모습, 말하자면 중국도 일본도 아니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떠오르게 하지 않는 한국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실로 서양 제국의 발명품들을 대규모의 수도교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하는 면에서 동양의 다른 모든 대도시를 앞질렀다. 그래야 서울은 본모습이 점차 부서져 내리는 북경이나 본모습이 희석되어 특징이 없어진 동경보다도 진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보는 삶의 색깔들은 북경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그 형상은 동경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이 전체 위에 항상 새롭게 놀라운 사실을 매 순간 다시 회상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이국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하여간 독특한 그 구본 신참론적인 그런 발전을 하는 모습을 서양 눈에는 이렇게 봤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격차와 관련돼서도 이 양반이 얘기를 했는데 서양의 문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서울이 제일 앞서 있어가지고 동경도 전차가 없고 또 다른 나라도 없고 북경도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데 여기는 초가집 사이를 전차가 쌩쌩 달리는 그러한 보기 드문 아시아의 수도가 되었다. 가장 발전된 나라였던 거죠. 그가 봤을 때 서울의 모습이 지방도 경유하고 그러는데 예.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각으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내부의 발전 상황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가르치지를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료가 발견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왜냐하면 독일말로 써진 데다가 묻혀서 오랫동안 이제 지나친 거죠, 세월이. 예. 결국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이 근대화의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주목해야 될 그 사건이 1904년 갑진년에 갑진외란 제1본의 2차 침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갑진외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선 이제 이 갑진외란이라고 하는 일본의 재침, 재침은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예.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또는 강점주의자들이 이 전쟁을 가급적 다시 또 엄청나게 그 두텁게 은폐를 해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국사학자들도 많이 말려들어서 전쟁이 없이 소리 없이 주권을 삼보를 일본에 내준 걸로 조소왕도 그러듯이 그런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언급을 안 하면 우리가 주권을 그냥 일본에 양도해버린 것이 되는 거죠. 예. 겉모습으로 보면 1904년 2월 6일 날 예. 마산포로 거의 2만 병력 가까이가 상륙을 합니다. 강제로. 무작정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또 제물포로도 동시에 상륙을 해서 전역을 4만 한 5천 내지 6만 군대가 점령을 해요. 예. 강점을 하죠. 그 상황에서 고종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죠. 정면으로 붙어서 이걸 물리쳐야 되나? 근데 우리는 3, 4만밖에 안 되는 군대인데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그 직전에 중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라도 우리 군대와 일본군의 충돌을 막고 우리의 전투 역량을 보존하려고 이제 작전을 세워요. 예. 이제 이들은 한국을 점령한 것을 통해서 여기를 거의 이제 군사 기지화해서 너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일 뒤에 이제 러시아에
그런 여순항을 공격을 하죠. 물론 인천 제물포 앞에서 이미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사실 이제 팔미 해전이라는 해전을 벌렸어요. 근데 그 9시간 뒤에나 이제 나타나고 3일 뒤에는 선전포고가 앉아 있고 공격한 뒤에 선전포고 오는 게 이제 일본 이제 그 관행이죠. 청일전쟁 때도 그랬고 이제 저 진주만 공격도 그랬고요. 근데 이 비겁한 행태를 똑같이 이제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전장 평창기지로 쓰고 그러는 과정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3만 군대를 차근차근 해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 8월 1일 날 군대가 해산된 걸로 기억하잖아요. 예. 그건 남아있는 약 1만 명 정도 군대를 해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미 차근차근 그 이전에 2만 명 이상의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진위대의 어디 부분 없애고 그 병영에 지들이 들어가 주둔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실은 이제 이 군인들은 해산당한 군인들은 어디로 갔는가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 군대가 들어오는 2월 6일부터 2차 외란, 갑진 외란이 시작된 거고 그 갑진 외란 시작은 언제 끝나느냐. 일본군의 그 강점 군대가 들어온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끝납니다. 2차 갑진 외란은 대단히 긴 것이죠. 그 강점 군대가 강점했다는 것이 카이로 선언에 그게 강탈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강탈된 상황에서 모든 계약은 조약은 무효잖아요. 그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효인 거죠 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904년에 2월 6일 마산포로 2만 명의 군대가 재침입하면서 대한제국이 실질적인 어떤 망국의 상황으로 가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겠네요. 그냥 바로 들어와서 제물포는 바로 서울로 바로 들어오니까 떠나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 또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예. 공사관이. 그러니까 경궁 앞에 고종에 말하자면은 궁전을 정했잖아요. 예. 뭐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 없어져 버렸어. 예. 완전히 다시 포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4월에는 경궁군 전체 전각을 완소시켜요. 불질러서 싹 태워버려요. 고종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분시 기도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 어떤 젊은 친구가 업고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도서관, 예. 도서관으로 이제 피신을 시켜요. 살아남기는 하지만은 이게 일본군이 한 자연화가 아니고 방화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고종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윤치호 같은 사람들은 일기장에 그렇게 다 왕궁이 불타버렸는데도 그 고종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맨날 헤헤거리고 웃고 있더라. 자기가 문안을 드렸더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는 우리 4명의 호위 군관을 죽이고 예. 방화를 해서 전소됐다. 그 일본의 사실을 적어요. 방화였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면은 바로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늘 그 명민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처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윤치호 같은 어리석은 자는 왕이 철이 없어갖고 그러고 있다. 왕은 모른 척 한 거예요. 일본이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894년에 가보회라는 조선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을 침탈을 해가지고 고종을 생포했던 것이고 1904년 갑진회라는 새로운 대한제국의 전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을 또 완전히 방화를 해가지고 고종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랬죠. 그 전쟁은 이제 45년까지, 1945년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럼 41년간의 그런 어떤 전쟁이 이루어졌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갑진외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취한 태도는 일단 중립을 취한다. 그래서 병력을 손상 없이 보존하려고 그런 거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 늑약이 맺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에서 고종은 이렇게 판단해요.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버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러시아가 지는 경우에도 일본군의 승리는 거의 피루스의 승리일 것이다. 거의 뭐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싸우는 것이 승세 판단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병력을 보존하려고 들어요.
병력을 보존해서 언제 그 고종이 이제 거의 밀지를 내리냐.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을 맺은 뒤에 바로 최익현에게 거의하라는 밀지를 내려요. 그때부터 계속 밀지를 써요. 전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1907년 정도는 이제 13도 창의 대진이 만들어져서 서울 공략까지 들어가는, 근데 그 공략이 결국은 이인영이라는 총사령관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그 상치르러 가가지고 대우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위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지휘권을 맡아서 하지만은 허위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죠. 이인영이가 도망갔기 때문에 탈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복상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 상황이나 그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그런 초상을 당하더라도 초상을 지내러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이 나와 있었거든요. 법령에도 불구하고 한 거니까 탈령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고종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이제 격을 겪으면서 패배를 했을 때 약 30만이 죽어요. 권력을 그냥 내놓고 주권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러한 피투성이의 싸움을 통해서 진 거죠. 패전을 한 거죠.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이토 히로부미 처단도 고종의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고종의 밀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안중근에게 과연 밀지라고 하는 것이 이토 처단 멸치가 내려갔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에서 총을 제일 잘 쐈어요. 그걸로 이미 유명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러니까 신존왕주의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특징을 고종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밀지를, 거의 밀지를 이토 처단 멸치를 전달하느냐가 이제 문제거리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인 보국회라는 게 미국에서 결성이 됐는데, 예. 그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보국 안면할 때 우리 동학이 쓰는 보국. 그래서 연구에 파고 들어갔더니 그 수장들이 그 이전에 동학군 접주들이었어. 동학. 수장들이 대여섯 명이 미국으로 망명 오거나 뭐 하여간 빠져나온 우리 대한제국 장교들을 밑에 멤버로 확보한 조직이 이제 대한인 보국회예요. 그게 상해 지부가 형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위장해 가지고 이제 군대 교육을 시키고 그 산둥반도에서 그 주프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통하는 현진건이라고 하는 왕의 시종무관이 있었어요. 예. 그 시종무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중근으로 가는 밀지를 이제 전달하는 루트를 확보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중근에게만 그걸 전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들은, 전달자들은 그 만주에 남아서 그 러시아 신문에 의하면 각 역마다 그 암살자들이 예. 두세 명씩 계속 있었다. 근데 제일 끝머리에 있었던 게 안중근이었던 거죠. 이게 정확히 밀지가 전단된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밀지를 고종이 많이 또 거기 만주에 내려요. 예. 그것은 자기가 읽었다고 안중근이 취조 과정에서 스스로 밝혀요.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읽었다, 자기도 읽었다. 나만 읽은 건 아니라는 뜻으로 사람이 이제 사실 가장 침착하게 정확하게 저격을 하잖아요. 러시아 사람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예. 그럴 정도로 총을 잘 쏜 건 사실로서 확인이 된 거고, 이또만 해도 세 발을 맞았으니까 절명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한 거죠. 그 다른 정황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정황 증거로는 대한인 보국회와 무관하게 정황 증거로는 다른 유목들이 한 수십 개가 있잖아요. 남긴 붓글씨 중에 3개는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 없어요. 예. 이 3개의 유목은 임금한테 보낸 거예요. 나머지 유목과는 완전히 달라. 관수에게 주든지 또 친구에게 주든지 이름이 써져있는 여기는 없는데 첫 구절이 임금을 멀리 생각하고 눈알이 빠지려고 얼만큼 바라본다고. 나는 얼마만큼 나의 나름대로는 했으니까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정황적으로 이제 임금의 명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정황 증거는 자기를 참모중장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대한독립의군 참모중장으로서 한 것이니까 군법회의를 해야지 나 이런 민간 재판 안 받겠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누가 너를 그러면 참모중장으로 임명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누구냐, 강원도 사람이다. 자꾸 말을 뺑뺑 돌리는데 결국은 태어날 때 7개의 점이 배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부모들이 북두칠성에 응신해가지고 예. 그 감흥을 해서 나온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응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름과 비슷하게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총대장인데 그냥 나를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피고의 직접 상관은 누구인가? 김두성이다. 이번에 세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의 연추 부군에서 나는 김두성으로부터 청국과 러시아령 부군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두성을 이제 해독에 들어가면 두성은 절을 뜻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이라는 뜻이니까. 북두칠성을 줄여서 두자로 두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김이 아니라 금인데 북두칠성 앞에 있는 게 북성이잖아요. 북극성은 늘 임금을 뜻했어요. 유교 국가 안에서는. 예. 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그 중성, 뭇별이란 말이야. 안중근은 우리 임금님을 바라보는 그런 뜻으로 암호로 임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북극성을 논어에서는 북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신을 중성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덕치를 설명할 때 덕으로서 유정을 할 때는 유정이 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 똑같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북극성은 임금을 가리키는 거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성을 바친다는 뜻이고, 남쪽을 남면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도 다 그 북극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는 건데, 김두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임명을 받았다는 말로써 자기의 밀명을 내린 사람이 임금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정황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걸 풀지를 못해요. 그 시대에도 못 풀었고, 그래서 김두성을 한 40명 정도 잡아들여요. 전국에 가셔서. 근데 다리병신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내 못 풀고, 우리 국사학자도 오랫동안 못 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푸는 거죠. 사실 그 김두성 코드가 뭔지, 이건 고종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고종의 밀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좀 더 입증을 많이 한 거죠. 예. 이제 본격적인 갑진외란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게 41년간의 국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907년 마지막 그 3만 군대의 남은 병력이 해산되면서 본격화되잖아요. 예. 그 이후의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그 일반 유생들에게 내린 밀지를 받고 일어난 그 의병들 안에도 보면 예. 그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있어요. 1907년 이전에 해산된 군인들이. 예. 그런 거 보면은 해산 군인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의병으로 싸운 경우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게 이제 1907년 8월 1일 해산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3일간 시가전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포로로 죽은 사람, 전사한 사람, 또 한 반절 정도 가까이, 거의 뭐 800명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서울로 사실을 전하고, 또 원주나 강화도 이런 데서는 이제 지휘대에서 봉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왕의 명을 받고 봉경은 아니잖아요. 순종 때니까. 나중에 다른 큰 의병장들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그 병장기의 정당성을 얻게 돼요. 모든 의병은 밀지를 받고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고 일어난 사람들은 밀지를 받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편입함으로써 자기들을 정당화하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그 이전에는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식병기도 거의 없었고, 신식병기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예. 또 신식 훈련이나 이런 것을 그 안에서 산속에서 시키고, 한 달 정도 훈련을 한 다음에 접전을 해요, 일본군들하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만 딱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울만 남는데 본국에서 병력을 계속 불러들여서 이제 강력한 투쟁을 하는데 반격을 하죠. 거기 경과가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불행한 경과가 나오게 되는데,
서울만 남았을 때 그들이 이제 병력이 들어와서 반격을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또 그리고 대규모의 보급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제 총알도 떨어져 가고 포탄도 떨어져 가고 총도 망가져서 고칠 대로 고쳤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을 한 바닥을 짊어지고 산속을 헤매서 북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국민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과 민군이 합쳐졌기 때문에 국민군인데 북상을 하면서 이제 만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 가서 4차 봉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인터벌이 생겨요. 4차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기를 못하고 병탄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10년이죠. 네. 8월 29일 날 이제 국치를 당하죠. 국치를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제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제국의 그 대한이라는 국호를 말살하는 네. 그 칙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아무리 매국노지만 이완용도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키려고 그래요. 예. 지키려고 해서 이제 하사가와인지 뭔지 그 친구한테 아니 어차피 식민지로 합병을 한다면 대한이라는 말을 합쳐서 하는 게 통합 과정에 좋을 것 같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거절해요. 대한이라는 말을 살리고는 절대로 이건 통합이 안 된다. 조선이라는 옛날 너희들이 썼던 그 용어를 써야만 중국의 속방이었듯이 또 일본의 속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연속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이런 칙령이 내렸다고 하면서 1조가 뭐냐면 대한은 조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너 뭐라고 해서 물으면 내가 대한의 아들로서 어찌고 그러면 전부 조선의 아들로서 이렇게 받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3.1운동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했다고 너 뭐라고 만세 불렀어? 뭐라고 너 고함 쳤어?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습니다. 조선독립 만세로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건 죄인이니까 상관없지만 이 형사가 대한이라고 쓰면 이게 칙령 1조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조선 독립 만세라고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마당이 삐뚤어졌으면 장구라도 바로 쳐야지. 그 칙령을 몰라갖고. 예. 근데 어떤 형사는 양심적으로 조선 독립 만세라고 가로치고 대한 독립 만세라고 한 게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일반 사람들 일기장에는 전부 대한 독립 만세예요. 그만큼 그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거슬렸던 부분이 대한제국의 그 13년의 역사군요. 자, 그러면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라고 만세를 불렀어요. 예. 그러면 쓰지 못하게 금지된 대한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건 이제 대한제국을 가리키는 대한이겠지만 그때부터 대한이라는 말 자체가 항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뭐 항일의 뜻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이건 이제 목숨 걸고 만세를 부르면서 대한을 입에 올렸기 때문에 철왕의 칙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대한을 말한 거잖아요. 엄청난 항일의 뜻이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에는. 예, 끝으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본 사람이 쓴 일기장에 나오는 고종에 대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곤도 시로스케라는 사람으로 이왕직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고종이 죽은 지 상당히 지난 1926년에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예. 양심적으로 쓴 거죠. 한마디로 고종은 재주와 지략이 너무 많은 반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뭐든지 좋게 여기는 임금이었으며 예. 특히 권세와 명예를 동경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각 방면에 능통한 고종의 말솜씨는 사람의 재주로 하늘의 재주를 빼앗을 정도로 뛰어났는데 아마도 그런 분은 고종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총명한 임금을 보필할 유능한 신하만 있었더라면 분명 국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한제국 항실비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외국인으로서는 이제 고종의 특사도 맡고 했던 호모 헐버트가 1942년에 영어로 연설을 한 걸 보면 여기에 한국의 왕은 일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다. 그의 왕권을 더럽힌 적도 없다. 그는 쉴 수는 있었어도 대나무처럼 부러진 적이 없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예. 결국은 그 왕위에서 오도 가도 못 오고 왕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난 왕의 불멸의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여러분들은 간직하더라도 좋다고 나는 말한다. 부인하거나 불멸의 충성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런데 이제 내가 덧붙여서 고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고종은 위압적인 카리스마로 위협을 이루고 어이없이 죽음을 맞는 초인적인 초합리적인 영웅호걸은 아니었지만 파천왕의 절묘한 천재적 지략과 불굴의 의지, 과감한 용기를 발휘해 가보요란으로 패망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부활시키고 은근과 끈기로 적확한 감성과 치밀한 이성으로 최후 일과까지 투쟁하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산해서 기꺼이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민족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기의 죽음을 계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사료인데 독일의 알게메네 짜이퉁에 이제 로이터 통신을 받아서 보도한 기사에는 당신들은 왕이 이미 퇴위당했으니까 권위를 상실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임금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이전에 한국 황제가 파견할 때 그들의 임무는 이 황제가 퇴위가 확실시 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황제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살해당하더라도 그대들은 나의 신변에 개의치 말고 독립국가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왕이 퇴위당한 정도, 살해당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퇴위당한 정도에서는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중시하는 것은 내가 살해당하더라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계산을 하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데에도 그런 내가 목숨을 걸고 을사늑약을 막을 것이다. 을사늑약에 서명을 하느니 내가 순국할 것이다. 순국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고종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고종이 무력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나는 평가를 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근대사 대한제국의 전후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통한 또 새로운 연구, 또 새로운 시각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대한제국사, 우리 근대사를 또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